김태호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사실은 그동안 이 두 분이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네. 네, 뭐 이슈가 이슈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별로 충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 셋이 모여서 다른 변호사에 좀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의견 충돌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변호사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 변호사들 중에서 제일 이모 변호사는 저희보다 한참 법조 선배예요. 연세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시고 한참 선배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해보겠어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지난주 아주 떠들썩하게 이제 언론을 도배했는데 가장 이제 논란이 된 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진행하는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제 좀 막말을 좀 했거든요. 그거 저희 관련된 저희 지난주 목요일 저희 SBS 8뉴스 관련 보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이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도 거부했고 나가십시오. 결국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감치 명령 집행 정지가 이뤄졌고 훈련한 이들은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은 죽었어 이거. 정말 살다 제가 저런 영상을 보게 될 거라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영상에 저 라디오로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진행하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다음에 뒤에 들리는 목소리는 이제 이하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시작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하상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부터. 일단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왜 안 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했던 재판에서도 원래는 공개 재판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는 이제 방청표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미리 이렇게 그 지원하신 분한테. 일단 이 사람들은 방청표도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저는 법정 안에 들어갔는지도 좀 의문이고.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들여보내줬겠지. 아마 그 사건의 변호사라고 오인했을 수도 있고 네. 변호사 자격증을 보여줬을 네. 테니까. 그러면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변호인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무해보면 아동이나 성범죄 피해자분들. 왜냐하면 너무 위축돼가지고 증언이 제한되니까 옆에 심적 안정 등 그리고 좀 증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변호사가 앉아있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먼저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은 다음에.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한 증인이다. 이러면서 온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동석을 배석을 허용해 줄 수가 없는 사안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거고 미리 신청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라 퇴정. 그런데 못 나간다 한 말씀만 드리겠다. 또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퇴정에 불응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치까지 된데 진짜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피고인인 재판이면 변호인들 당연히 발언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거 막으면 재판장이 잘못한 건데 그렇죠. 증인이니까 증인의 변호사들이 발언할 권리는 없어요. 근데 발언했어요. 재판장이 막았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 뭐 좀 얘기한다는데 뭐 얘기하기 좀 굳이 이걸 무슨 뭐 감시까지 해 과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감시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권리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퇴정을 먼저 명했습니다. 만약에 퇴정도 명하지 않고 바로 감치를 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예.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원래 2단계로 퇴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퇴정. 그렇죠. 그런데 예. 퇴정을 명했는데도 거부하니까 감치 재판에 넘긴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감시 자체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예. 사실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봤습니다. 감치 잠깐 처음 봤죠? 저는 감치는 글로 배웠습니다. 글로 봤어요? 아니 저는 법정 가면 안내문에 녹음하거나 소란 피우면 감치될 수 있다라는 것만 봤지 실제로 주변에서 감치되거나 이게 뭐 관련 재판을 수행하거나 한 적은 없죠. 진짜 보기 어려워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네. 퇴정은 몇 번 봤어요. 퇴정. 제가 퇴정 끌려 나가거든. 거기서 끝나진데 법정 경위가 데리고 나가잖아요. 네. 퇴정까지 봤는데 그거 버텨서 감치는 저도 못 봤고 앞으로도 제가 한 번도 못 볼 것 같은데. 그것도 감치? 변호사가 네. 하는 근데 거 더 보기 어려워요. 변호사가 일반인들이 퇴정되는 것까지는 본다 네, 네. 하더라도 변호사가 감치까지 되는 걸 못 보죠. 저도 변호사 퇴정은 못 봤지. 일반인들 그렇죠. 퇴정도 퇴정이었지. 변호사는 이례적인 거. 감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재판장이 15일간 감치 명합니다. 그러면 어디 구치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아예 그다음에? 이동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감치 재판이 있었고 15일로 명했는데 예. 그러면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이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를 가거나 구치소가 좀 이제 어려우면 뭐 인근 유치장까지 갈 수 있는데 이동도 하기 전에 그냥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 감치를 했을 때 그러면 이 구치소에 수감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한데 당신 이름은 주민번호는 거기에 함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하상 변호사는 알았던 것 같고 이하상이라고 적었다고 하고 그런데 주민번호 같은 거는 특정하지 못했고 또 다른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권 변호사라고. 근데 이름을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 자기 특징을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모르죠. 신체적 그 좀 특징을 해요. 뭐 키가 어떻고 뭐 외모는 어떠하다라고 해서 보냈더니 저희가 이제 집행 민사든 형사든 집행할 때 아주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특정이 이거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맞아? 이거 지금 모르겠는데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그래서 이거 뭐 명령을 불이행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봐주기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구치소 측에서는 우리로서는 할 만큼 다 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은미 변호사인지 송영근 알 변호사인지 수 없다는 정확하게 거죠. 특정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변호사들 우르 이제 갔으니까 집행할 수 없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속된 말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다 요거잖아요. 그래도 일단 집에 왔어요. 자 그런데 와서 이거였죠. 유튜브 찍으면서 이진관 별것도 아닌 XX가 위세를 떨더라고요.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 이진관이라는 부장판사는 본인들의 감치 명령을 했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재판장이거든요. 네.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죠. 지금 법원이 금요일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입장만 내놓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개된 유튜브 영상으로 욕설을 했으니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죠. 일단 법원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예. 위법 부당 적절 안에 법원이 뭘 하겠다는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건 친고죄니까 피해자인 법관이 고소를 해야 되겠죠. 고소장 제출이 조금 법관이 직접 하기엔 정무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전체 영상은 아직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내용 중에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그건 친고죄는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니까 아마 법원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부당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변협의 징계 개시 촉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명백하게 징계 사안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째로요. 우리가 감치만 생각하는데 감치와 형법상의 법정 소동죄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치를 이미 당했다고. 법정 소란죄. 법정 소동죄. 소동죄예요. 그렇죠. 법정 모욕죄가 있고 법정 소동죄가 있는데 둘 다 형법 138조에 있습니다. 이미 감치를 당했다고 해서 법정 소동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수사 의뢰를 해서 만약에 법정 소동죄로 기소를 하게 되면 유기징역이 선고만 되면 최하가 1달이잖아요. 감치보다 더 깁니다. 법원은 아마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장 변호사는 어때요? 네. 의견? 그 영상을 본 의견. 아니 너무 부적절하고요.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깜짝 놀랐어요. 나도. 뭐 죽이겠다뿐만 아니라 뭐 변변찮게 생겨가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변호사들이 판사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이유는
내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거 대리인이잖아요. 이거 네.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이렇게 막 소란 소동을 펼쳤을 때 그 불이익은 온전히 자기한테 가느냐. 물론 뭐 처벌을 감내하고 이렇다면 그거는 자기가 감내하는 거지만 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제하고 목례하고 들어가고 법원을 어떻게든 최대한 예우하고 이렇게 저자세로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은 정말 전 살다 처음 본다. 법원도 정말 처음 봤을 것 같은데요. 편박하지. 예전에 저 사법연수원 다닐 때 법조윤리라는 그때는 과목이 있었어요. 법조윤리. 거기 보면 배운 것 중에 뭐 있냐면 법원에 대한 존중. 우리 이제 예. 재판 들어갈 때 법대에다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인사하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법조윤리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를 야, 판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물론 변호사들보다 판사님들 대부분 똑똑하지만 성적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예.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인 거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변호사들부터 사법권을 존중하고 권위를 부여해줘야 그 정치 세력이 사법권에 침해하지 못한 요거거든요. 예. 그 기본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히 훼손하는 거죠. 모욕이잖아. 그 근간을. 예. 그러니까 왜 이럴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그러니까 왜? 이러면 좋은가요? 김용현 본인의 의뢰인이 김용현 전 장관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완전 안 좋고. 아 물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진관 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부는 아니까 아니 아니죠. 어차피 판결은 뭐 이진관 부장이 네. 아니고 다른 사람을 쓰는데 지기현 부장이 쓰는구나. 지기현 부장이 쓰는데 네. 지기현 부장 또 재판에 들어가서는 판사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뭐 이러면서 약간 이르듯이 본인들의 죄를 약간 실토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기현 부장 재판 들어가서는 일렀어요? 이진관 부장이 있었던 아니 일을? 이거 진짜 재판을 재밌는 진행하는 사람들이네. 데 있어서 네. 뭐 직권을 남용했고 어쩌고저쩌고 다른 또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예. 이거 무슨 의도일까? 본인이 정치하나? 뭐 지방선거 나오나? 뭐 이런 이제 썰까지 예. 나오는 아니, 거죠. 원래 선거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죠. 이하상 변호사도요? 이하상 기도 변호사라고 하고. 하는 분은 예. 자유통일당이 그 전광훈 목사가 예, 만든 예. 자유통일당이 당명을 바꾸기 전에 자유혁명당인가 그랬습니다. 예. 거기 20대 대선 때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분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사실 네. 거의 뭐 전대미문에 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변호사가 감치되었던 사례가 없진 않지만 그 자기가 변호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도 아니고 자기 의뢰인이 증인으로 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신뢰관계자인으로서 동석을 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하니까 소동을 피워서 감시되는 일 없었습니다. 왜 생겼는가? 사람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를 저는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 특검법을 개정해서 재판이 중계되게 한 것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른바 쇼츠 정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상이 법정 안까지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유튜브 시대에 예. 과연 재판을 중계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 한번 신중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고 쇼츠 생각합니다. 변론이야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지만 예. 같은 형태의 중계가 앞으로 허용되는 특수한 사건들이 나올 때 그걸 통해서 튀어보려는 변호인들이 또 등장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중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보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먼저 끝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결론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보니까. 재판부는 다른데 예, 재판부는 다르고. 이준관 부장, 지기현 부장 달라요. 맞습니다. 재판. 사실 부장 판사 이름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외울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하도 사실. 자꾸 요새는 네. 저 이렇게 또 중계도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찌 됐건 이러면 한덕수 전 총리 결론이 먼저 나오면 네. 기본적으로 이게 이 사람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든지 아니면 그냥 방조지 뭐든지 간에 내란이 게 인정된 다음에 그렇죠. 주요 임무 종사도 있고 방조도 있고 뭐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결론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 어떻게 될지 결론 어떻게 나올지 얼추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하나의 거예요? 좀 이제 바로미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아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개의 이제 지위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면 더 이제 논리적 정확성이 사실 맞겠습니다만 그게 맞는 건데. 그죠? 예, 국정운영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처음에 특검에서 방조라고 했던 건 대통령과 가장 좀 붙어 있는 이제 지위에 있었다라는 걸 좀 주목했던 거고. 그런데 이 일부 좀 자백을 하면서 뭐 네. 위증은 제가 한 거 맞습니다. 뭐 고의만
없었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쟁점이 확 좀 줄어든 측면도 있어서 가장 먼저 끝났고 재판부도 엄청 빨리 끝내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무기징역 뭐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형량에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이 양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결심이면은 원칙적으로 저 원래 제일 큰 재판인 직위원 부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보다도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게 절차로 해야 되나? 시기상으로 맞는 거잖아요. 네. 사실 재판부들끼리 이건 좀 협의를 해서 같은 시점에 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나 또 각 재판부의 판단은 독립적인 것이니까 한덕수 전 총리 사안이 먼저 나온다면은 뭐 먼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단 내란이냐 아니냐부터 가장 선행적인 형사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뭐 우두머리 방조인지 주요 임무 종사인지 아니면 부하 수행에 불과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내란이 여부를 선결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형사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이거 선고일을 재판부리 협의해가지고 진짜 맞출려나?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선고를 빨리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빨리 구속 상태니까. 그렇죠. 거기는 구속 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서 두 재판부가 사실 좀 의견 교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 해봐가지고 중앙지법 형사부장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 몰라. 해본 거야. 안 해봐가지고. 아니 왜냐면 증거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증언도 제일 많고 증거도 제일 많고 기록도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제 제일 먼저 진행되고 제일 중요한 재판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중앙 재판부도 어떻게 할지 좀 궁금은 해요 저도. 안 해봐서 부장을. 저기 그나저나 이것도 우리가 중앙 형사부장을 안 해봐가지고 보석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일반 사건들 일주일 내에 바로바로 내주잖아요. 김건희 여사 보석 결과. 이게 어려운가 판단이? 그러니까 그 관련 규정을 보면 신청한 때로부터 일주일 안에 나와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저는 이 심증은 거의 내렸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어렵지 않고 뭐 본인이 뭐 아프다, 뭐 좀 기억력 감퇴가 있다, 그리고 뭐 밤 사이에 뭐 중얼거린다, 뭐 이렇게도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보석이 되지도 않고 그럼 왜 그렇게 늦게 할 것인가? 이게 재판부마다 어떻게 보면 좀 천차만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강행 규정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 계속 이 정도 늦었으면 제 생각에는 이 김건희 씨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선고에 임박해서 어느 정도 가름을 타주지 않을까. 미리 뭐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내질 않을 의사니까 여기까지 시간을 끌지 않았나 재판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고가 언제예요? 아직 안 잡혔죠. 안 잡혔지만 뭐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뭐 내년 1월 초중순 이 정도까지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안 내보내준다? 안 내보내준다. 아직까지 결론 안 나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싸워요. 왜 오늘 의견이 자꾸 일치가 돼? 지난주에 이번 주 것까지 다 싸우고 가서 그래요? 안 내보내줄 거다. 선고와 동시에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뭐 그런 가능성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긴 내보내주려면은 진작에 결정해가지고 석방을 했을 거다라는 게 두 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도망갔다는 또 하나 이모 씨. 이모 씨. 그 사람 잡혔잖아요. 어차피 도망가다 잡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걔는 변호사비만 들어. 어차피 들어갈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랑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다는 개인적인 관계의 메시지라는 특검이 밝혔는데 그 메시지가 좀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한국일보에 쭉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이 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 이거 하나 2013년 3월 3일 올려주실래요? 그 이모 씨가 얘기해요. 김땡땡이 빵 갔대. 잘못하다가 가는 도이치도 불똥튀일지도 지금 간 거는 우리 기술이란 종목으로. 그때 여사가 그랬구나. 너도 조심해. 뭔가 좀 걱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런 얘기도 해요. 넌 기술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무슨 기술일까요? 이모 씨가 너가 버는겨 날 활용해서 크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땡땡이가 맨날 그래서 사기꾼 된 거고 보면 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계좌 관리를 그죠? 실제로 해줬다 그러고 예. 이 사람이 이 사건에서 뭐 개인적인 친밀도를 다 걷어내고 사건만 봤을 때 중요한 건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으로 도이치가 나뉜다는 게 어쨌든 특검의 시각인데 예. 1차 주가 조작엔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해요.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피해자 신문 조서는 남기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왜 봐주기야? 그 바로 다음은 김건희 씨가 있으니까 이 조서도 안 남긴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한축에서 나오고 근데 2차에선 중간까지 가다가 손을 떼요. 이게 불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보여지는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도 손 떼라. 이거 불똥 튄다. 도이치도 문제될 수 있다. 그래 나도 너가 걱정돼라고 합니다만 불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 씨한테도 손을 떼진 않죠. 2차 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갔으니까 아주 좀 제가 봤을 때 명확한 근거로 특검이 볼 것 같습니다. 짧게 스모킹 건 맞습니까 이거? 그거는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특검이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씨의 인식과 고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은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